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왕족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그런데 단 열흘간의 한국 여행이 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나라의 교육과 문화가 어떻게 한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가 이뤄낸 기적의 진짜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알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자란 17살 고등학생이에요. 아마 제 이름을 들으시면 왕족이라는 걸 짐작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신분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파하드야, 너는 알사우드 가문의 후손이다. 석유 사업을 이어받아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형들은 모두 외교관이나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어요. 리야드 왕립학교에서는 항상 최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다고 해서 미래가 명확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25년 3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 체험 수학여행이라는 거였어요. 열흘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방문해서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파하드, 너는 이 여행에 꼭 참가해야 한다. 왜요, 선생님?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하단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어. 그 비밀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알리 선생님의 말씀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50년 만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수학여행 신청서를 냈습니다. 함께 가는 친구들은 모두 14명이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왕족이나 고위 관료 자녀들이었죠. 출발하기 2주일 전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발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육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그럴까? 교육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맞아준 분은 김민수라는 한국인 가이드였어요.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모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우디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맞아주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들. 이 모든 게 50년 만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명동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민수 가이드님이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식당이 아닌 일반 한식당에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친구들은 모두 좋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할랄 음식을 구하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가이드님이 미리 할랄 인증받은 한식당을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명동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낯설면서도 깊은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해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아랍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흘란 와 사흘란. 환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식당에는 중동 손님들이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기본적인 아랍어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이상했지만 자꾸 먹고 싶어지는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 학생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가이드님께 물어봤어요. 아마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게 넌 알사우드 가문의 아들이니까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학생들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둘째 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한빛고등학교였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사우디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맞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시고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건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으시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에서는 보통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조용히 듣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누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같이 급식을 먹었는데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는 몇 시까지 학교에 있어? 제 친구 아흐메드가 물었어요. 우리는 오후 4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엔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럼 집에는 언제 가는데? 보통 밤 9시나 10시쯤이요. 그 다음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루 15시간을 공부에 쏟는다는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서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대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부모님이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물론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지만 제가 정한 꿈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 학생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후에는 과학실에서 실험 수업을 참관했어요.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파하드, 너도 한번 해볼래? 한 학생이 저를 실험에 참여시켜 주었어요. 처음 해보는 실험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실험이 성공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학이 재미있어 보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과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꿈과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다는 것을요. 방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구경했어요. 로봇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음악 동아리.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특히 로봇 동아리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로봇은 뭐라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청소 로봇이에요. 집에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들은 저와 같은 나이인데 왜 그렇게 확실한 꿈을 갖고 있을까요? 셋째 날,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 검색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초당 수만 건의 검색이 처리되고 있어요. 네이버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본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아랍어로 말하면 즉석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예요. 한국에는 이런 젊은 인재들이 정말 많아요. 개발팀을 구경할 때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20대, 30대의 젊은 개발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오마르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꿈과 열정이에요. 나라나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시간에 네이버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는데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미국인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5살의 젊은 CEO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는 VR 기술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반대하셨지만 계속 설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실패할까봐 무섭지 않았어요?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의 사무실을 구경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CEO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도 방문했어요. 반도체 박물관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지를 배웠어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였어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몇 년씩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런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본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대단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넷째 날, 저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도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KTX 고속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술도 한국이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한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경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불국사였어요. 1300년 전에 지어진 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어요. 이슬람 건축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이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가이드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국사에서 만난 스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절이 13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시대의 사람들이 소중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보수하고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석굴암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석불상인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당시 신라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이 정말 뛰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겠죠. 그날 오후에는 한국 전통 공예 체험을 했어요. 한지로 등을 만드는 체험이었는데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전통 공예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공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기술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평생을 바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옥민박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처음 경험하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 정말 신기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민박집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전통차를 대접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묵묵히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자랑스럽지. 우리 손자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떳떳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한식으로 아침을 드셨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식사였어요. 음식에도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거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이 모여서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이라는 거요. 경주에서의 이틀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뿌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재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섯째 날, 저희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뜻이에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는 한국의 MIT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로봇 연구실이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희를 맞이하는 모습에 모든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보입니다. 로봇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와, 정말 사람 같아요. 제 친구 사이프가 소리쳤어요. 연구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로봇은 재해 현장에서 사람 대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활용되었죠. 그 다음에 본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뇌파로 로봇을 조종하는 기술이었어요. 학생 연구원이 머리에 센서를 착용하고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장애인분들도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조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학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것을 봤어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심지어 시를 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AI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인간의 지혜예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학생들은 정말 똑똑해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건 호기심이에요. 한 학생이 답했어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연구의 원동력이거든요. 그 학생은 22살인데 벌써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3편이나 발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오후에는 스마트팜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실내에서 인공광으로 작물을 키우는 기술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 기술이 있으면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넓은 사막이 떠올랐어요. 이 기술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농업 강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막에서도 가능한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이죠. 실제로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카이스트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스마트팜 기술은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도 저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는 농업 기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농업? 파하드야, 우리는 왕족이다. 농업은 적합하지 않아. 아빠, 하지만 이 기술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막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석유 다음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7째 날, 저희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첫인상은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 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롭게 서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이었어요.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시길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였는데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제가 물었어요. 주민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간 거죠.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낡은 동네를 아름답게 바꾸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었더군요.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 누가 이런 동네에 관광객이 오겠냐고 했지. 하지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변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부산항은 세계 6번째로 큰 항구예요. 가이드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전 세계로 한국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어요. 항구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과 바다를 오가는 배들을 보며 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부산의 한 일반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는데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요리하신 한정식을 대접받으면서 저는 한국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손자는 의대에 다녀요.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죠. 손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 집 아들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분이셨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접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도 힘들지만 보람을 느껴요. 제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식사 후에는 그 가족과 함께 전통놀이를 했어요.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배웠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있어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함께 웃고 즐기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이 있어야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답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만난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감천문화마을의 할아버지,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 발전의 비밀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거창한 정책이나 큰 계획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야말로 진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열흘간의 한국 여행이 정말 꿈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떠나기 아쉬웠어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던 중 한국어로 된 책 한 권을 샀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담은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감동을 잊지 않겠다. 저는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민수 가이드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파하드, 이번 여행이 어땠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사우디에서 잘 활용하기 바라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어요. 10일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젊은 연구자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힘이었어요. 나도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셨어요. 아버지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파하드,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카이스트에서 본 스마트팜 기술, 감천문화마을의 변화, 한국 가족들의 따뜻함까지. 그래서 나는 농업 기술을 공부해서 우리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파하드야,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제 꿈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업 기술에 관련된 책들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매년 100명의 사우디 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선진 기술을 배우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내년에 다시 한국에 가서 1년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매일 3시간씩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도 쌓고 있고요. 친구들은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미래를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확실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너 정말 농업기술자가 되고 싶어? 친구 아흐메드가 물었어요. 응, 우리나라 사막을 녹색 농장으로 바꾸고 싶어. 한국에서 본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어제는 학교에서 특별 발표를 했어요. 한국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 친구들은 자기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해.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로 만드는 나라야.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이제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10일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요. 한국 고마워요. 저에게 꿈을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파하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명의 사우디 청소년이 한국에서 찾은 꿈이 언젠가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육의 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만들어가는 의지.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파하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해주신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새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파하드처럼 꿈을 찾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